남편에게는 아주 귀여운 10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33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도련님이 막 군대를 제대했을 때라 더 귀엽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10살 차이가 나는 막내 동생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대학 복학을 앞둔 빡빡이가 형수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게 참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꼬박꼬박 저한테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졸졸 쫓아다니는데 이래서 늦둥이를 보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10살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도련님을 거의 막내 동생 돌보듯이 했다고나 할까요? 저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도련님도 대학을 다니면서 왕래가 자주 있진 않았지만 가끔 볼 때마다 서글서글하게 구는 도련님을 미워할 수도 없었죠. 도련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을 했을 땐 저랑 남편이 케이크를 사들고 시댁에 찾아가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었고요. 첫 월급을 타서 우리 아이들의 선물을 사주는 도련님을 보면서 제가 키운 아들인 것 마냥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었어요. 아유, 우리 도련님 너무 귀엽지 않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내가 키운 아들 같다니까? 생긴 것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우리 도련님이 누구랑 결혼할지 정말 궁금하다. 나중에 더 탄탄하게 자리를 잘 잡아서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잘 갔으면 좋겠어. 도련님이 이상한 여자 데리고 오면 내가 다 속상할 것 같아. 쟤도 다 큰 성인인데 지 앞가림 잘하면서 살겠지. 결혼이라는 게 뭐 우리가 참견한다고 바뀌겠어? 나도 내 동생한테 그렇게 애정을 쏟아붓지 않는데 당신도 참 극성 맞다. 남편이 가끔 핀잔을 줄 정도로 저는 도련님을 끔찍하게 아끼기도 했어요. 우리 시부모님은 아들들에 대한 자부심이 또 대단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기도 했고요. 우리 남편은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자동차 회사에 기술직으로 입사를 해서 연봉이 꽤 높은 편에 속했고 정의에 불타오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는 늘 그런 남편을 칭찬하셨어요. 우리 도련님은 억수로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이름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세무사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자랑거리였죠. 아들들이 돈도 잘 벌고 이름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번듯하게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럭저럭한 살림에 학원 보내느라 등골이 휘는 줄 알았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 빚내서라도 공부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잖니. 아이 물론 내가 며느리 복은 좀 덜한 것 같다만 아들 농사 잘 지었으니까 뒤따라오는 결함이라 생각해야지 뭐.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셨죠. 아니 대놓고 결함이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은근히도 아닌 것 같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이랑은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당연히 저희 시부모님의 눈에 차는 며느리는 아니었죠. 연봉만 재고 따져도 제가 후달리는 며느리라는 건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고요. 둘째도 딸을 낳았거든요. 아들에 대한 부심이 대단하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딸만 둘 낳은 제가 더더욱 못나 보였던 거예요. 아니 딸만 이렇게 둘 키워서 어디다 쓸 거야?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을. 아이 나 봐라. 잘난 아들들 덕에 말년이 행복하지 않겠니? 딸은 그저 시집가면 끝이다. 애 낳고 키우다 보면 일도 못하니 자기 주머니도 못 챙기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지 부모한테도 용돈 제대로 못 드리지 않겠니? 아유 얼른 셋째를 가지도록 해라. 아들을 낳아야 하는 법이야. 어머님 셋째를 낳는다고 아들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제 나이가 이제 40인데 무슨 셋째를 낳겠어요? 아무리 요즘 시대가 100세 시대고 늦은 나이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거 힘에 붙여서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우겠어요. 셋째는 더 이상 무리예요. 얘가 아직 마음밖에 안 먹어놓고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어. 요즘은 나이 50에도 애 잘 낳고 잘 키운다고 하더라. 정년퇴직도 점점 늦어지는 시대인데 무슨 걱정이 있다고 그래. 그 겁먹지 말고 일단 낳으면 어떻게든 키우게 되어 있다니까. 내 말 들어.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
아유, 엄마, 자꾸 와이프한테 부담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애 셋 키우기에는 벅차요. 딸 둘로도 충분하지 뭐. 요즘은 오히려 아들들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 몰라요? 다들 지 먹고 사느라 바쁘지. 정작 효도하는 건 딸들이라니까. 딸이 최고야. 우리는 지금 만족스러우니까 그만하세요. 그나마 남편이 눈치껏 제 편을 들어주었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살았죠. 아무튼 그렇게 순탄하게 잘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나이 41살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큰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었잖아요. 정의감에 불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을 회사에서는 곱게 볼 리가 없겠죠. 회사에서 밑보이다가 꼬투리를 잡히는 바람에 좌천을 당하게 되었는데 좌천을 당한 부서가 남편이 일을 하던 파트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거의 뭐 보복성 인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무실 직원으로 변경된 것인데 평생을 기술직에서 일을 하다가 사무실로 부서 이동이 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남편은 좌천을 당한 지 6개월 만에 회사 일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회사에 애사심을 가득 담아 일을 하던 남편에게 이런 보복성 인사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무직인 상태였고 남편은 좌절감을 이겨내고 새롭게 취직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일단은 동종업계는 가지 못했고 남편은 사무실 일이 죽어도 안 맞는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차량 정비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박봉이었죠. 남편이랑 저랑은 갑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게 되었어요. 그동안 써온 소비 습관을 바꾸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한동안 시댁과 친정에서 저희의 살림을 도와주어서 할 정도였거든요. 오죽하면 도련님까지도 저희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그랬으니까요. 이번 달도 카드값에 구멍이 났네. 아무리 생활비를 줄인다고 해도 그동안 써온 카드값들도 연체되어 있고 월급은 오를 생각이 없고 말이야. 우리가 지금 공과금 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러다가 우리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본가에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싶은데. 남편은 시댁에 합가를 하자고 말을 했고 궁지에 몰린 저희 가족은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러다가는 집까지 넘어가게 생길 정도로 연체되어 버린 빚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집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챙기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에이구, 잘난 우리 아들이 이 꼴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냐. 내가 뭘 했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했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이런 업보를 물려받은 거다. 너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들이 기가 팍팍 죽었어. 내가 아주 속이 답답해서야 원.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 죄라며 제 탓을 했고 그때마다 저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당장 생활비의 일부를 시댁에서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말에 제대로 반기조차 들 수 없었죠. 돈이라는 게 정말 사람 기를 팍팍 죽이는데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생활을 한 지도 몇 년이 훌쩍 지나갔고 큰 딸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예비 동서를 데리고 시댁에 찾아왔어요. 저는 예비 동서를 처음 보자마자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여자인지라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라는 걸 대충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비 동서가 작정을 한 건지 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다가 치장을 하고 왔더라고요. 가방도 엄청나게 비싼 브랜드였고 신고 온 구두도 명품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예비 동서네가 엄청난 부자인가? 아님 부자인 척하는 건가 했는데 진짜 실제로도 찐 부잣집 딸이었어요.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고 집도 강남에 있다고 하는데 도련님이 확실히 세무사라서 그런 건지 부자인 여자를 만나는구나 싶었다니까요.
와, 그러면 예비 동서는 초중고 전부 강남 8학군 출신인 거예요? 처음부터 강남에서 살았으면 부자인 친구들도 많이 있겠다. 아니요. 저 고등학교 땐 외국으로 유학 갔다 오기도 했고, 그리고 강남에서 처음부터 살았던 건 아니고요. 저희 집이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풀려서 살림이 갑자기 확 좋아졌거든요. 지금은 사업 정리하고 그때 벌어두었던 돈으로 부모님 노후 생활 하시고요. 아무래도 벌어둔 돈이 꽤 있으니까 저희 집안 사람들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고 있긴 하죠. 근데 이런 건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아유, 그냥 부러워서요. 친정이든 어디든 빵빵하면 좋잖아요. 예비동서가 들고 온 가방도 그거 엄청 비싼 브랜드던데 그냥 부러워서 물어봤어요. 예, 넌 눈도 좋다. 그런 거 하나하나 언제 다 살펴봤니? 아이, 부러울 것도 많다. 내가 말을 했지. 네 나이가 아직 42이잖니. 충분히 셋째를 낳을 수 있다니까는. 아유, 아들을 안 낳아서 너희 앞길이 이렇게 막히고 있는 거야. 셋째만 낳으면 운수대통 확 풀린다고 했다니까. 너네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니? 너네 사주에 아들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그랬다니까. 아들을 안 낳았으니까 이렇게 집안이 폭삭 망하는 탈이 생기는 거야. 아유, 어머님, 제 나이 42인데 어떻게 셋째를 낳아서 키우냐니까요. 32이면 몰라도 42은 좀, 거기다가 이제 애도 안 들어서요. 내일 모레가 폐경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어머, 형님, 제가 지금 30살인데 13살 된 동생이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45에 낳은 막둥이에요. 형님도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아들만 낳으면 운수 대통 일이 잘 풀린다는데 한번 노력이라도 해보시지. 어른들 말씀에 틀린 말 하나 없다잖아요. 아이, 그래, 얘 너 말 잘했다. 근데 13살 된 동생이 있다고? 아이고, 그 집도 아주 막둥이를 낳으셨구나. 우리도 첫째 둘째 나이 차이가 10살인데. 맞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금슬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늦둥이를 보셨어요. 거의 제가 키운 것 같다니까요. 안 그래도 그이한테 10살 차이 나는 아주버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마음도 잘 맞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우리 시어머니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며느리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 제 입이 확 튀어나왔죠. 예비 동선의 집도 부자라고 하지. 사근사근하게 말도 잘하지. 거기다가 저는 애 못 낳는다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편들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 마음에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당장 날부터 잡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상견례 날을 잡기로 했고 상견례를 하러 가게 됐죠. 상견례 하는 날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분주하게 준비를 하더니만 거기서 거기인 가방들을 들고 뭐가 더 부티나 보이냐고 묻는데 아유, 왜 저러나 싶었어요. 예비 사돈댁이 엄청나게 부자라고 하더니만 꿀리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상견례 자리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놓인 예비 사돈댁 차를 봤는데 차도 장난 아닌 거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와, 여보, 내가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저 차는 딱 봐도 비싼 거라는 느낌이 팍팍 온다. 저거 외제차지? 엄청 튼튼해 보이고 크기도 엄청나게 크다. 맞아. 국내에서는 몇 대 안 들어오는 비싼 차로 알고 있는데. 야, 확실히 부자라고 하더니만 차도 비싼 거 끌고 다니시네. 저거 몇 억은 그냥 기본으로 갈걸. 옵션 넣으면 장난 아닐 거고. 아휴, 우리는 언제 저런 차 한번 타보겠어? 동선에 부자라서 좋게 하겠다만, 아이, 근데 우리 도련님 기가 팍팍 죽어서 사는 거 아니야? 걱정도 팔자다. 이야기 못 들었어? 재수 씨가 내 동생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녔다잖아. 걔가 나랑은 다르게 요목조목 잘생겨서 여자도 잘 만나는 건지 뭔지. 저랑 남편은 괜스레 기가 팍 죽어서 상견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시부모님과 예비사돈댁은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느라 바쁘셨고요. 상견례 자리 자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 막내 동생이라는 13살짜리 여자아이도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어린애라 그런 건지 뭔지 불편해서 그런 건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얌전하게 있더라고요.
보통 초등학생이면 제법 말도 많이 하고 지루한 자리에서 투정을 부릴 법도 한데 애가 너무나도 얌전히 밥만 먹는 거예요. 찍소리 한 번을 안 하고요. 예비사돈 학생이라고 해야 하나?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 참 어렵네요. 혹시 자리가 불편해요? 아니면 뭐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도 있어서 그런가? 다른 게 먹고 싶으면 새로 주문해도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자리라서 불편할 법도 한데 얌전히 잘 있네, 기특하게. 네, 제가 알아서 잘 먹어볼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말없이 깨작깨작 밥만 먹길래 제가 혹시 불편한 자리라 그런 건가 싶어서 말을 몇 번 걸어봤는데 네, 아니요, 대답만 하고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원래 성격이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너무 오지랖을 떨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래도 자꾸만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도 어색한 공기가 살짝 흐르는 와중에 자매 아니랄까 봐 동서랑 판박이로 생긴 게 신기해서 말을 했어요. 아유, 확실히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여기 동선의 늦둥이 동생이랑 동서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 봐도 딱 자매처럼 보이는데 길 가다가 잃어버릴 일은 없겠어요. 제가 나름 분위기를 풀어보고 싶어서 던진 말이었는데 갑자기 상견례 자리에 정적이 확 흐르더라고요. 예비사돈 댁은 그냥 빤히 저를 보시고 저희 시부모님도 어색해진 공기에 그냥 킁킁 헛기침만 하시고요. 저는 제가 무슨 말을 잘못한 건가 싶어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동서가 억지로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매니까 그렇겠죠. 똑같이 생겼나? 저는 잘 모르겠던데. 자세하게 보면은 동생은 아빠를 닮은 구석이 더 많고요. 저는 엄마를 닮은 구석이 더 많아요. 동서는 얼른 밥 먹자며 자리를 갈무리했고 막내 동생은 그때부터 밥도 안 먹고 고개만 숙이고 가만히 있는데 이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니까요. 혹시 친척네 아이 데리고 와서 키우나 싶을 정도로 막내 동생한테는 아무도 관심도 안 주고 있었고요.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무리 상견례 자리라고 어른들끼리 대화를 하는 자리라 해도 그렇게 어린아이가 있으면 가족들이 신경을 쓸 법도 한데 그냥 무신경하게 있으니까 제가 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꺼다 놓은 보리자루도 아니고 참. 아무튼 그날 결혼 날짜도 다 잡고 결혼식 준비하는데 뭐 이렇게 호화스럽게 하나 싶을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결혼식장은 최고급 호텔에서 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전부 다 이름 있는 집안 자자들이고 결혼식도 호화스럽겠는데 우리 딸만 모양 빠지게 할 순 없잖아요. 이런 건 또 두고두고 말이 나오는 법이니까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야겠죠. 저도 우리 딸이 어디 가서 굴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혼집도 말입니다. 우리 안사람이 딸아이 챙기는 건 극진한지라 꼭 가까운 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강남이나 송파 쪽 아니면 거리가 꽤 멀어지니까 그 동네에 집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준비를 하긴 해야겠지만 저희 집도 사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최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면 억소리는 절로 나오지 않나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억소리요? 꽃장식 하는 것만 해도 억소리가 절로 나죠. 저희가 이런 거 저런 거 양보한다 쳐도 결혼식장이랑 신혼집만큼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우리 시부모님만 등골 확 휘는 모양새였죠. 그쪽 집이야 재산이 넉넉하게 있다고 하니까 준비하는데 부담이 덜할지 몰라도 저희 시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게다가 저희 가족까지 시댁에 얹혀 살고 있는 마당에 면목이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련님은 한숨만 푹푹 쉬었고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 줄 몰랐어. 대충 웨딩 플래너에게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는 건 줄 알았더니만 하나하나 알아봐야 할 게 대산이더라. 도대체 형하고 형수는 어떻게 준비했어? 돈도 빠듯했을 텐데 결혼 준비하느라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판이야. 도련님의 얼굴이 시무룩해져서 말을 하니 시어머니가 속상해하죠. 부잣집에 장가 보내는데 꿀리지 않게 준비하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열불이 터지니까
아이, 만만한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본인 아들들은 상처받을까 봐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키웠다고 해놓고 왜 쌓아두었던 잔소리를 저한테 쏟아붓는지 이해는 안 갔죠. 니네가 멀쩡하게 직장 다녔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다. 회사에서 자천을 당할 짓을 왜 하냐 왜? 요즘은 맞벌이 다들 하면서 산다는데 너는 왜 일을 안 하냐? 내가 정말 너희들 사는 꼴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다 죽겠어. 니들이 돈이 있었으면 우리 둘째 장가 갈 때 좀 보태고 하지 않았겠니? 아휴, 내가 쪽팔리게 사돈들 앞에서 비용 이야기를 해야 하냐 이 말이야. 얌전히 직장에 붙어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정말로 속상하다 속상해. 시어머니가 가슴을 팡팡 치면서 괜히 화풀이 하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시댁에서 받은 도움도 있고 하니까 제가 욕받으라도 되어야겠지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시간도 제가 대꾸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금방 지나가긴 했거든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남편도 저한테 너무나도 미안해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시부모님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식 날 은근히 무시를 당한 거예요. 식이 끝난 뒤에 식대부터 시작해서 남은 돈 결제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아버지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사기를 맞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사업할 당시에 쌓은 인맥이라든지 땅이 조금 있어서 그거 다 팔아치워서 빚도 다 갚아내고 먹고 살 만큼 소일거리하면서 살고 있다지만 사돈댁이 워낙 부자니까 사실 뭐 비교할 만큼의 재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남은 잔금 처리할 게 많았는지 우리 보고 축의금 받은 거 계산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남은 대금 치러야 하니까 일단 축의금 받은 걸로다가 계산을 하자. 너희 때도 식대 비용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니? 가서 저 구석에서 봉투 열어가지고 계산기 좀 대충 두들겨 봐. 보통 축의금 받은 걸로다가 식대 같은 거 계산을 하니까 저랑 남편이 구석에서 축의금 함을 열어서 돈을 세고 있는데 사돈댁에서 슬쩍 보더니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아니, 축의금 받은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직 손님들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구석에서 이렇게 돈 봉투 열어다가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차라리 어디 화장실 같은 곳에서 안 보이게 하던가? 아니, 그 정도로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은근히 무시를 하면서 말을 하니까 우리 시부모님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다른 말도 못하고 무시를 당했으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유, 제가 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결혼식 올린 거 좋게 좋게 생각하자 싶으셨는지 그 앞에서는 허허 웃으시는데 그 속이 얼마나 새카맣게 탔을지 상상도 가지 않았죠. 아무튼 도련님도 결혼식 잘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가끔 동서가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같이 마사지도 받으러 가고 비싼 호텔 레스토랑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동서한테 물어봤어요.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한들 동서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일도 안 하는 동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펑펑 쓰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투자나 이런 쪽으로 눈이 밝으면 저도 도움이나 좀 받아볼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아니, 동서는 일도 안 하면서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 도련님이 생활비를 그렇게나 많이 줘? 혹시 투자 같은 거에서 돈 불리고 있는 거면 좋은 정보 좀 나누고 그러자. 투자는 제가 따로 안 해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무사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저 집에서 용돈 받고 있거든요. 매달 200만 원. 그 돈으로 먹고 노는데 못 쓰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와, 결혼을 해서도 200만 원씩 용돈을 받는 삶이라니 부럽긴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도 그렇게 팍팍 도와주실 수 있었더라면 시어머니한테 적어도 무시는 안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제가 철이 없는 생각을 하긴 했죠.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친정 탓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뭐만 하면 우리 둘째 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비교당할 만하긴 하죠. 우리 부부는 우리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시댁에 뭐 해드리는 게 없는데 동서는 집에서 받는 용돈에 신용카드로 시모한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우리 시어머니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동서가 얼마나 여우짓을 잘하던지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게 사회생활은 거의 만렙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마음에 쏙 들어박힌 거죠. 어머님, 형님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제가 꼭 아들을 낳을게요. 어머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아들을 낳아야 기운이 팍팍 생긴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들 낳아서 꼭 이 집안에 기운이 팍팍 들어오도록 노력해볼게요. 어쩜 이렇게 예쁜 말만 할 수 있을까? 아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예쁜 둘째 며느리를 봤는지. 나도 아들을 낳아서 이런 기운을 받게 되었나 보다.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만 보면은 밥을 안 먹어도 이 배가 부를 지경이야 아주. 그렇게 동서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동서가 맨날 아들 낳을게요 하는 말과는 다르게 아이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물론 부부간의 사정이 있기는 마련이겠지만 딱히 별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 소식이 없으니까 시부모님께서도 슬슬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너희는 그 언제쯤 아이를 가질 생각이니? 벌써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는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해서 말이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건지 뭔지 애가 잘 안 들어서네요. 병원에 가보고 해야 할까 봐요. 시험관으로 아이 낳는 거 무척이나 힘들고 아프다고 하던데. 예, 아직 나이도 어린데 무슨 시험관이니? 그거 매일같이 주사 맞고 병원 가서 난자 채취하고 하는 거 그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지 말고 내가 몸에 좋다는 한약 같은 거 좀 보내줄 테니까 그런 거 먹으면서 몸 관리를 시작하렴. 내가 잘 아는 약사가 있어. 내가 전국에서 사내 진미라는 거는 다 보내주마. 시어머니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노력을 하겠다는 동서에게 한약도 지어서 가져다 주고 전국에서 몸에 좋다는 약재들을 다 사서 보내주었어요. 물론 그 배달은 누가 하냐? 제가 했죠. 우리 시어머니 동서에게 가져다 줄 것이 있으면 무조건 저를 불러서 갖다 주라고 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살고 있고 시어머니가 가는 것보다야 제가 후다닥 가서 배달해 주는 게 서로 낫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니까 배알이 뒤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플 때 감기약 한 번을 안 사다 준 사람인데 동서가 조금만 아프다 피곤하다 하면 한약 지어서 갖다 주라고 시켜. 몸에 좋은 거라고 특산품 사와서는 저에게 배달해 주라고 시켜. 이것도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이번에 내가 오골 깨가지고 능이백숙을 좀 했는데 말이야. 국물이 보약이다 보약이야. 이거 뜨끈할 때 둘째네 집에 가져다 주고 와라. 데워서 먹는 것까지 다 보고 와. 가지가지 한다 싶었죠. 그래도 별 수 있나요? 시댁에 얹혀 살고 있는 주제에 시키는 일이라도 잘해야 안 쫓겨나는 법이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선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걱정은 점점 늘어만 갔어요. 제 나이도 이제 45살인데 아들 낳으란 소리도 못하고 내내 궁시렁거리기만 하셨죠. 아휴, 큰일이야 큰일이야.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네. 내가 둘째 부담스러울까봐 잔소리도 못하고 이러다가 죽어서 조상님들 얼굴은 어떻게 봐야 할지 참으로 걱정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시댁에 찾아와서는 슬그머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익숙치 않은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애가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일을 봐주시던 이모가 있었는데 그 이모 딸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애 봐주러 간다고 일을 그만뒀지 뭐예요. 안 하던 집안일을 하려니까 몸도 피곤한 것 같고 힘도 못 쓰겠고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 좀 힘들긴 하겠다. 근데 다른 사람 구하면 되잖아. 일하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 찾으면 있기야 있죠. 근데 대부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상하게 외국인은 또 못 믿어서 쓰기 싫고 한국 이모들이랑 잘 맞는데 한국 이모들은 비싸기도 하고 잘 없고 힘든 일은 또 안 하려고 해서요. 저랑 잘 맞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일 봐줄 사람 없나?
뭘 그렇게 멀리서 찾고 그러니? 어차피 그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청소, 빨래 이런 게 전부 아니냐? 얘, 첫째 네가 가서 일 좀 해주면 되겠다. 너 어차피 애들도 다 키웠겠다. 집에서 하는 거 없잖니. 애들 학교 가면 둘째네 집 가서 청소 좀 해주고 그래라. 제가 시댁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안 그래도 시댁 집안일 다 하고 있는데 동선에 가서 집안일 봐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무슨 허드렛일 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 시댁에 얹혀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동선의 집안일까지 봐줘야 할 의무도 없잖아요. 아유, 어머님, 동선의 집에서 언제까지 일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사람 구하던가 동서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집안일이라는 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잖아요. 동서라고 언제까지 일하는 이모님 쓸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제가 동선의 집까지 가서 집안일 해주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 우리 집에서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살고 있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 어? 얘가 지금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니? 네가 좀 가서 해줘라.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아니면 우리 집에 생활비 내고 살든가. 너네가 쓰는 수도세, 난방비, 전기세가 얼만 줄이나 알아? 공짜로 얹혀 사는 주제. 내가 시키는 일까지 안 하려고 들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버럭하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학원도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생활비까지 내라고 하면 우리 부부 진짜 죽어도 못 살거든요. 시어머니는 돈 낼래, 둘째네 집 가서 일할래 이러고 있지. 동서는 팔짱 쫙 끼고 얄밉게 저를 보더라고요. 형님 부탁 좀 해도 될까요? 형님이 해주신다고 하면 저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형님이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탐낼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하늘로 솟아버리고 싶었죠. 하다 이제는 동선의 집안일까지 해주라고 하니까 서럽기도 엄청 서러웠고요. 도대체 돈 없는 게 무슨 죄인지 사람 자존심 구겨지는 건 한순간이더라니까요. 그래도 별 수 있나요? 당장 우리 남편이랑 저랑 시댁을 벗어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가서 일 돕겠다고 했어요. 이런 제가 답답하고 멍청해 보이시죠? 근데 그때는 궁지에 몰린 쥐새끼처럼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이들까지 있는데 길거리에서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 하나 자존심 구기고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잠잘 공간이 생기는 건데 하겠다고 했죠. 결국에는 내쫓기듯이 매일같이 동서네 집으로 팔자에도 없는 집안일 하러 가게 됐는데 동서가 진짜 아줌마를 부려먹듯이 부리는 거예요. 제가 손윗사람이라는 자각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굴더라니까요. 반찬은 일주일에 3번씩 채워놓고 집 청소도 화장실 청소, 신발장 정리까지 다 해주시면 돼요. 솔직히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반나절이면 다 가능하시죠. 동서년이 싹 수 없게 명령조로 말을 하는데 저를 형님으로 생각하긴 하나 싶더라니까요. 저를 적어도 손윗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까지 일을 시킬 수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렇게 동선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한 지 3개월째 되는 날 우연히 동서의 통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뭐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화장실 청소하다가 세제가 모자라서 나가서 사온다고 하고 나갔다 왔는데 동서가 누구랑 열불을 내면서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약속한 날이 있는데 그걸 어기면 어쩌자는 거야. 돈을 보내줘야 애 공부를 시키든지 말든지 하지. 중학생 되어서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은데 이제 고등학교도 올라갈 거라고요. 이런 대화를 하는데 순간 이게 무슨 말이지? 싶더라니까요. 통화를 다 끝내고 씩씩거리는 동서 눈치를 보면서 슬쩍 들어가니까 동서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그런 동서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니, 마트 간다더니 벌써 왔어요? 발소리라도 좀 내고 그러시지. 누가 있는지도 몰랐네. 혹시 통화 내용 엿듣고 뭐 그런 건 아니죠? 형님, 뭐 들은 거 있어요? 세제만 사러 간 거라 금방 왔어. 통화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뭐 쥐새끼도 아니고 엿들을 이유가 있겠어? 왜? 무슨 중요한 돈 얘기라도 한 거야? 좋은 정보 있으면 나도 좀 알려주라니까. 동서 서로 돕고 살자 좀. 나한테도 투자 정보 들어오면 꼭 알려줘야 해.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뭐 들어오는 정보 있으면 드릴게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 끝나면 이불 세팅 좀 새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쪽 장롱 안에 새 이불 들어있거든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하니까 일 끝나시면 문 잠그시고 가시면 돼요. 그러고 가방 챙겨서 서둘러 나가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근데 또 제가 일 제대로 안 하면 시어머니한테 일러바칠 게 뻔하니까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이불 바꿨죠. 제가 이 꼴 보기 싫어서라도 빚져서라도 분가를 해야 하나 이를 갈면서 이불 다 정리하고 장롱 정리하는데 구석에 뭔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하고 보는데 어머, 거기에 진짜 기가 막힌 걸 발견했지 뭐예요. 동서가 했던 통화 내용이 귀에 쏙 들어오면서 퍼즐이 딱딱 맞춰지는데 와, 대단하다 싶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서린 복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동서네 집에 가니까 동서가 저는 쳐다도 보지 않고 또 명령을 하대요. 형님, 어제 빨아놓고 간 이불 정리해서 장롱 안에 다시 넣어두세요. 그리고 형님이 널어놓은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었거든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이불 접는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애들 학교할 시간이 다 되어서 이불 세탁만 돌려놓고 널어놓고 정리를 안 하고 집으로 갔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정도는 지가 하면 되지 그걸 또 고스란히 내버려 두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미 동서의 약점을 잡은 게 있으니까 태연하게 알겠다고 말을 하고는 정리해서 장롱 안에 곱게 넣어놨죠. 그와 동시에 어제 장롱 구석에서 보았던 상자를 딱 꺼내면서 동서를 불렀어요. 동서는 제가 그 상자를 발견했을 거란 생각을 못했는지 엄청 귀찮아하면서 왜요?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장롱 깊숙이 있던 상자를 들고 있으니까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면서 깍 소리를 내더라고요. 동서, 이 상자는 뭐야? 보니까 상자 자체는 낡았는데 안에 기중품이라도 들었어?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어서 입을 꺼내기 직전까지는 존재도 몰랐지 뭐야?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꺼내고 그래요? 그거 다시 넣어둬요. 귀중품이라서 안에 처박아 두었던 건데. 형님, 설마 열어본 건 아니죠? 다시 제자리에 두세요. 왜 제 물건을 막 만져요? 귀중품이구나. 하긴 산모수첩이 귀중품이긴 하지. 근데 연도가 좀 이상하던데. 이거 19년 전이면 동서가 17살 때 일 아니야? 어머, 동서 얼굴이 왜 이렇게 시퍼렇게 질렸어? 내가 봐서는 안 될 걸 본 사람처럼. 혹시 이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고 그런 거야? 도련님도 몰라? 형님, 그거 열어보셨어요?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얼른 다시 넣어두고 모른 척하세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산모수첩에 동서 이름 떡하니 적혀있던데. 뭐 그러면 동서 17살 때 아이를 낳은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애가 중학생이니 뭐니 통화한 거구나. 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산모수첩은 무슨 산모수첩이요? 그거 친구들이랑 장난친 거예요. 그냥 고딩 때 만우절날 치는 그런 장난 같은 건데 재밌어서 내버려둔 거라고요. 언제는 귀중품이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장난친 거라고? 거짓말을 하려면 똑바로 일관성 있게 해야지. 내가 어제 사실 다 봤어. 뭐 초음파 사진까지 들어있던데. 딱 나이 보니까 동서 막내 동생이라고 했던 그 애 말이야. 걔 나이던데? 그거 동서 동생이 아니고 동서 딸이지? 동서가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 얼굴이 혼자 보기는 아까울 정도로 가관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비꾸고 싶진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당한 게 있는데 곱게 넘어가면 착한 사람병 걸린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고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죠. 혹시 동서가 아이 못 낳는 것도 그때 뭐 잘못돼서 못 가지는 몸 된 거 아니야? 막내가 동서 딸인 거 서방님도 알아? 그 말에 동서가 제 앞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코라도 처박을처럼 엎드리는데 속이 통쾌하더라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남편은 절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 일이에요. 저희 부모님 말고는 이 사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만 조용히 숨겨주시면. 애 아빠는 알 거 아니야. 애 아빠가 그래도 성실한가 봐.
동서가 매달 집에서 받는 용돈이라 했던 거, 그것도 양육비 받는 거지. 아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동서 엄청 부러워했네. 진짜 잘못했어요, 형님. 아, 진짜 안 들킬 줄 알았어요. 제가 아이를 고등학생 때 낳았다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날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사랑했고 열정적으로 쫓아다녀서 겨우 결혼까지 성공했는데 이대로 헤어지게 될 수 없어요. 형님, 제발 숨겨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잘 살게요. 끝까지 숨기고 절대 들킬 일 없이 잘 살아볼게요. 아이, 그러니까 형님,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알고 보니까 진짜로 그 막내 동생이 동서가 고등학교 때 사고 쳐서 낳은 딸이었던 거예요. 임신을 한 사실을 숨기다가 그때는 애를 포기하는 것도 불법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었죠. 고등학교 자퇴하고 유학 간다고 하고서는 지방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하고 부모님 호적에 올려놓고 외국으로 튀어버렸던 거예요. 애아빠는 무려 8살 연상의 남자라고 하대요. 그 뒤로 매달 양육비를 보내줬던 거죠. 동선의 집안이야 빵빵하니까 애 하나 더 키우는 건 문제 없었고 동선 아이가 어리니까 다 묻어버리고 새 출발시킨 거였어요. 그러다가 한눈에 반한 도련님을 졸졸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연애 결혼까지 한 거였고요. 도련님을 너무 사랑한 동서는 이 모든 걸 다 숨기기로 했던 건데 없애버리려던 산모수첩의 존재를 까먹은 거죠. 처리해야지 하다가 구석에 저리 처박아 놓고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형님이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앞으로는 형님이 원하는 거 제가 어떻게든 다 해드릴게요. 어머님께서 형님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제가 다 막아드리고요. 저희 집에 이런 굳은 일 하러 안 오셔도 되고요. 제가 앞으로는 깍듯하게 모시면서 살게요. 그동안 제가 버릇없이 날뛰었던 것들 전부 용서해 주세요. 아,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든 다 들어줄 거야? 그럼 나도 가감없이 말해도 되겠네? 우리 가족이 분가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우리 어머님 성격 잘 알고 있잖니. 아들 낳아라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말이야. 시댁에 얹혀 사는 거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형님, 아니 그러면 지금 집을 해달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큰 걸 해달라고 하시면 왜? 못 해주겠어? 아, 그럼 뭐 나도 별 수 없이 이 사실은 우리 시부모님한텐 물론이고 서방님한테도 말을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떻게 오늘 바로 말해도 괜찮겠어? 아니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꼭 집 마련해서 분가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당장 하루 이틀 내에는 무리겠지만 조금만 여유를 주세요. 그래, 좋아. 한 달 안으로 어떻게든 분가시켜줘.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동서랑 비교해서 트집을 잡으면 동서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잊지 마. 우리 아버님 말이야. 사업을 하다가 사기 맞은 이후로 사기꾼들이라면 아주 질색팔색을 하는데 애를 숨기고 결혼한 것도 사기 결혼 아니겠어? 그것도 고등학교 시절에 사고쳐서 낳은 애라는 거 알게 되면 아주 집안꼴 볼만하겠지? 그러니까 동서가 앞으로는 눈치껏 잘해. 네, 형님. 숨겨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앞으로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형님 편에 서서 불편한 일 만들지 않도록 할게요. 믿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동선의 집에 출근 도장 찍으면서 집안일을 했던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바로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버릇없이 손윗사람인 형님께 무리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사람을 구해서 쓸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저 너무 바보 같았죠. 형님께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어머님, 형님이 이제 더 이상 저희 집안일을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일하는 이모님 새로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형님 보고 저희 집안일 도와주라고 닥달 안 하셔도 돼요. 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을 구했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니만 어찌 용케 구했네. 그래도 며칠은 큰애가 가서 일 좀 돕는 게 낫지 않겠니? 아니요. 어머님, 형님도 쉬셔야죠. 형님도 바쁘실 텐데 저희 집에만 매달리시면 안 되죠. 아무튼 어머님, 형님한테 일 너무 시키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동서가 전화를 끊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이 제가 뭘 잘못 먹었나 보다 하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동서가 자기네 친정에다가 말을 했는지 사돈 어르신이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어쨌든 동서의 비밀을 가지고 협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것도 마음이 좀 그렇긴 했지만 그동안 제가 당한 게 있으니 당당하게 나가서 인사를 드렸죠. 사돈 어르신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헛기침 한번 하시더니만 집 열쇠 하나 주시더라고요. 당장 집을 구하긴 금전적인 제한이 있어서 적당히 자네 가족이 살 만한 아파트 하나 마련했으니 들어가서 살았으면 하네. 이사는 당장 오늘 들어가도 상관없게 비워뒀네. 대신에 그 비밀은 꼭 지켜주고 말이야. 나랑 마누라도 말이야 손녀딸을 딸처럼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어. 철없을 때 저질렀던 실수인데 주워 담기엔 이미 늦은 것을 어쩌겠나. 그러니까 자네가 너그러운 마음으로다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 우리 딸도 지금 매일매일이 가시방석인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어. 저라고 뭐 마음이 편하겠나요? 저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이런 일로 공갈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요. 근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언제까지 바보처럼 당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일단은 집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잘 살아볼게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와서 시댁으로 갔죠. 제가 오늘 사돈어른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동서는 시댁에서 밥 먹는 내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이사 나갈 거예요. 제가 집을 구했거든요. 지금 이사업체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은 업체 찾으면 바로 나갈 테니까 일주일 이상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집? 무슨 집? 네가 무슨 수로 집을 구했다는 말이냐? 아니 당신 직장도 없어서 대출도 안 나올 텐데 나한테 말 한마디 없다고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게 그 무슨 소리야? 뭐 로또라도 당첨됐어? 아, 우리 부모님이 시댁살이 하는 거 보기 힘들다고 빚내서 집 하나 해주셨어. 부모님 마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제가 말을 하면서 동서를 바라보니까 사색이 되어서 숨도 못 쉬고 있던 동서가 한숨을 크게 내뱉더라고요. 아유 갑자기 분가를 하겠다고 상의도 없이. 아이 그러면 우리 집 집안일은 앞으로 누가 하냐? 적어도 이렇게 큰일을 저지를 땐 우리한테 상의를 해야지. 당장 내가 집안일 하게 생겼는데 곱게 축하 인사가 나오겠냐? 어? 아니 사돈 어른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빚내서 집을 해주셔. 그 빚 너희 보고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저희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대요. 집 해주신다는데 제가 여기서 집안일 도맡아 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요, 저만 며느리예요? 동서도 있잖아요. 집안일은 동서가 대신하면 되겠네요. 집도 멀지 않고 딱이네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니 지네 집안일도 못해서 네가 대신 가서 일 봐줘놓고 제가 뭘 할 줄 알겠어. 너만큼 야무지게 손맛 좋은 애도 없는데 차라리 그 집을 전세 놓든지 해서 그 돈으로 우리끼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않겠니? 싫은데요? 처음부터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 하나둘 배우는 거지. 어머님이 잘 가르치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저도 집안일 배워야죠. 언제까지 도움이 쓸 수도 없고. 제가 집안일 할게요. 어머님이 차근차근 잘 알려주세요. 네? 동서가 은근히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 엄청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이사 나간다는 저를 말릴 수는 없지. 갑자기 가만히 있던 동서가 집안일을 하겠다고 달려들지. 가뜩이나 부자 며느리 얻어서 부담스러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 시켰는데 갑자기 집안일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동서는 제 눈치를 내내 보고 시어머니는 동서 눈치 내내 보고 아주 왕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날 밥 다 먹고 집에 돌아가는 동서가 저한테 꾸벅 90도로 인사하는데 우리 시댁 식구들 다들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맨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던 동서였거든요. 야,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 뒤로 저는 거의 뭐 이 집안의 왕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동서에게 찍소리 못했고 저한테만 잔소리를 퍼부었는데요. 저한테 뭐라고 할 때마다 동서가 제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언제 낳을 거야? 나이만 먹었지 실속은 하나도 없다.
아이 참 어머님 언제까지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면서 사실 거예요? 아들이 뭔 소용이라고 딸이 최고예요. 아이 우리 형님 자식 농사 잘 지었는데 그런 이상한 미신 믿지 말고 형님한테 잔소리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니의 구겨지는 얼굴이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저는 동선의 친정에서 해준 집에서 남편이랑 편안하게 살고 있고요. 우리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집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을 땐 시겁했지만 우리 친정엄마한테 잘 둘러대놔서 다행히 들키지 않고 넘어갔어요. 친정엄마한테만 슬쩍 말을 해줬거든요. 동서가 이래서 제가 집을 얻었다고요. 우리 엄마 드라마에서나 보던 막장 이야기라며 흥미진진해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이야깃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죠. 아무튼 동서 덕분에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동서는 시댁에 가서 집안일 돕는답시고 시댁 살림 다 박살내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동서네 친정에서도 집 해준 게 타격이 큰 건지 화가 난 건지 동서한테 준 카드도 정지시켜버리고 도움도 안 준다던데 그 바람에 시댁에 쏟아붓던 지원을 못 해주니 시어머니도 동서한테 점점 잔소리를 하고 고깝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길래 숨길 걸 숨겨야지 그런 걸 숨길 수 있나요? 평생 그렇게 가슴 졸이며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나중에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저도 공범으로 잘못될 수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방님한테는 조금 미안한 감이 있지만 동서가 일단은 서방님한테 죄 지은 만큼 잘하고 있으니 저는 계속 지켜볼 거고요. 만약 시댁에서 동서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저도 동서 친정에서 해준 집에서 쫓겨나게 될 테니 그때까지 열심히 돈 모으고 청약도 열심히 넣어보려고요. 제 이야기가 물론 양날의 검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유는 저 같은 사람도 어째 살고 있으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제 웃지 못할 이야기 들으시면서 힘내시라고 제 사연 보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